안녕하십니까. 고려대 경영대학 이만우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이걸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주주총회가 열리면 재무제표를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의안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재무제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제목을 주주총회 의안에 있는 재무제표 뜯어보기, 이런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순서로 보면은 뭐 재무제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역사적 배경도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IFRS를 도입한 이후에 재무제표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 아직도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잘 옛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4대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를 순서적으로 설명하고, 현금흐름표까지 설명하고, 사실은 재무제표, 이 4대 재무제표 이외에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재무제표에 들어갔다가 요즘 재무제표인지 아닌지 상법에서 재무제표에 포괄시키도록 되어 있는 애매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설명드리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런 재무제표의 승인을 어떻게 의안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사례별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재무제표를 뭐 처음부터 회사가 작성해서 뭐 이사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주총회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리고, 재무제표가 중에서 꼭 재무상태표만 대차제표, 과거의 대차제표, 요게 신문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재무제표라는 것은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그 다음에 재무상태의 변화, 이런 정보를 포함시키는 보고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내용 각각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고 좀 더, 그런데 이제 그 명칭 자체, 조금 우리 IFRS에서는 명칭을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도 포함된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상법에서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대차대조표 이렇게. 그런데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라는 건 아주 상식적으로 이렇게 돼서 누가 그렇게 의문을 안 갖고 둘이 뭐 왔다 갔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불편하지만 좀 통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1900년대 이후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전체적으로 재무제표의 명칭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대차대표라는 걸 썼거든요. 영어로 밸런스시트입니다. 그래서 BS 이렇게 약자로 썼는데, 이거는 뭘 밸런스를 맞췄냐면은 그 결국은 대차대조표는 차변의 자산을 열갑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 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 이렇게. 요게 누구한테 귀속되느냐는 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이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구권은 우리 채권자, 우리에게 받아갈, 우리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돈을 차입했거나 이럴 경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인 겁니다. 주주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산과 그에 대한 청구권을 대조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대차대조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좀 이상하다, 이게 뭐 이름이 대차대조표 이거 가지고 무슨 밸런스를 하냐, 그래서 좀 구체화시킨 것이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그래서 재무상태, 재무의 상태, 그러니까 재무는 어떻게 운영돼서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조달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표로 명칭을 변화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과거 영어 이름은 Profit and Loss Statement, PL, 이건 뭐 짝대기가 했나? N에서 P&L 이렇게. 그래서 저희 학부 때 영어 이름을 댈 때 BS, P&L 이렇게 써왔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이 너무 좀 Profit Loss Statement는 게 좀 우습거든요. 이게 뭐 둘 중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인컴이라는 용어로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인컴은 네거티브 인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바꿨습니다. 자, 뭐 한국 이름은 손익계산서 거다. 자, 그다음 IFRS 체제에서는 이게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컨셉이 있는데,
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안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미래의 이익을 짐작할 수 있는 이익, 고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미래의 이익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써 놨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일시적이거나 좀 뭐 계속 반복이 의심스러운 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외화가 막 오르락내락해서 외화 한산이익이 생겼다든지, 파생상품 거래했는데 이익이 생기고 파생상품은 손익 자체가 병가시 장사거든요. 뭐 이런 거 생기면은 이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기타 포괄손익,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산한다.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순이익은 요게 배당하고 남은 거는 모두 재무상태표에 이익여금이라고 주주청구권에 넣고, 이 기타 포괄손익에 있는 포괄손익권은 얘는 집계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과목으로 재무상태표 밑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는 기술적으로 뭐 이익여금도 결손난해자는 그 대변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이것도 대변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금운용표, 우리 뭐 학부 때는 펀드 스테이트먼트, 자금운용표 이렇게 설명하는데, 거의 우리 졸업할 때쯤 되니까 미국에서 이름을 이거 펀드 스테이트먼트 이게 뭐냐 좀 구체화시키자 이래서 재무상태 변동표, 스테이트먼트 오브 체인지스 인 피낸셜 포지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우리는 이걸로 공부한 세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박사 졸업할 때쯤 되니까 현금 흐름표라고 일반화돼서 이 이름이 지금 우리까지 쓰고 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난해서 결소금 처리 계산서, 이거는 이익이 났는데 정기에 남아온 것도 있고, 이번에는 이익준비금에다 얼마 쌓고 배당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산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주총에다가 우리 이렇게 배당하게 승인해 주세요 하고 그 어떤 제출하는 서류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격이 혼동스러운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주재무제표로 봤습니다. 그런데 IFRS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는 그거는 이사회가 정해가지고 재무상태표에 반영할 거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도 그 재무서류 그거 안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의안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중적으로 애매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 IFRS 도입 이후에 재무제표 자체가 바뀌었는데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이 연결재무제표라는 거는 미국이 원조인데요. 미국은 이제 주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텍사스에서 오일이 막 쏟아지니까 뭐 텍사스의 오일 회사가 다 오일을 캐내 가지고 미국 전역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텍사스의 회사가 한테 이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텍사스가 막 법인세를 잔뜩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석유 휘발유를 막 쓰고 있는 주에서 보니까 이건 뭐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각 주마다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은 그 주에서 설립된 회사만 주에서 휘발유를 팔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텍사스에 있는 본사가 각 주에다마다 판매를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해야 돼. 자기 돈 다 들였어. 100% 투자해서.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 얘를 통폐합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이익 얼마 났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연결재무제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는 자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00%짜리 연결로 쭉 해서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결재무제표 대상되는 자회사가 뭐 100% 가진 거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뭐 30% 이렇게 해서 막 확산하기 위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대개 뭐 대표적인 지주회사 뭐 LG, SK 이런 데는 사업자회사가 한 30, 한 2, 3%, 4%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30% 되는 거가 우리가 경영권을 다 지배한 거 아닌데 이 연결재무제표 대상인가? 뭐 외국에서는 이건 대상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냐? 다 이제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자회사예요.
합니다. 그래서 SK그룹은 비율이 저 지분율이 낮아도 다 연결시키는 이런 과거의 관례를 들두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지분율. LG그룹은 30%짜리는 연결 대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주회사 재무제표를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자회사 30 몇 프로짜리 연결했냐 안 했냐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기도 참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된 이 상황,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상법 규정을 들여다보면은 상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기총회에 승인받은 대차대표를 공고할 의무를 주면서 연결대차제표를 외관법 대상은 연결재무제표도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연결 대차대표에도 연결자 붙은 것도 이것도 재무제표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법 447조에는 이사는 결산서에 다음 각 서류를 부속명세를 작성해 이사의 승인을 받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다음 각 서류가 1 대차대표표 2 손익계산 재무상태표가 아닙니다. 근데 다들 재무상태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3. 그 밖에 재무상태 경영성을 평가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 이렇게 됐는데 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안에 또 이익영 처분계산서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요 상법은 요 영 안에서 다 여러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서류들을 각각 정기주주청에 제출해서 승인을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라 이런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승인이 되면 지체 없이 대차제표를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공고 대상에 연결 대차제표도 포함되도록 또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산과 청구권인 부채 자본을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이게 밑에 방식으로 설명하면 자산의 총계가 나오고 자본 및 부채를 이렇게 청구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표시한 양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못한 양식인데 이것은 비유동 배열법입니다. 비유동 자산을 위에다가 유동 자산을 밑에다가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본도 소유주 귀속 자본부터 먼저 했고 부채는 좀 밑에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방식이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유동 자산부터 하고 비유동 자산 쓰고, 그다음에 부채, 비유동 부채,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쓰고 자본 이렇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죠. 자, 요거가 유럽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회사와 미국의 회사는 배경이 틀리죠. 왜냐하면 유럽 회사는 왕정을 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일부 부자들이 돈을 모아서 주식회사를 운영했거든요. 한번 주주가 되면 뭐 몇 대에 걸쳐서 주주고 다 계속 한 회사의 주주로 가문별로 이렇게 남는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건물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유동자산보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소유주 지분은 좀 어떻게 됐냐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자, 미국은 독립 이후에 기본적으로 이제 왕정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제라서 기업가가 막 노력해서 큰 기업을 이뤘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가들이 1세대에서 다 자기 재산 중에 거의 대부분을 주식을 다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많은 어떤 증권시장에 거래된 상장회사가 됐죠. 그러니까 이 상장회사의 소액 주주들은 여러 주식 중에서 막 비교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비교 가능성이 높은 재무제표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유동성이 어떻겠냐, 막 조금 있다가 돈 못 갚아서 부도날까 봐 이런 거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을 택해서 또 미국의 회계 기준이 정착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동 배열법과 유동 배열, 그러니까 IFRS와 미국의 FASB의 이념이 조금 차이가 난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IFRS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총액 계산해서 이런 걸 빼서 뭐 영업이익을 따라 표시할까 할까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표시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기업의 손익, 그래서 당기 순손익이 나오고 기타 포괄손익,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해서 총포괄손익을 보고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까지는 이익잉여금으로 이동되고 총포괄손익은 과거가하고 통폐합해서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간다.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본변동표, 이것도 IFRS, 뭐 미국 기준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전년 말이 금년도 시작이죠. 그러니까 금년도 시작한 날에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합니다. 요게 증감이 연도 중에 어떻게 일어나서 기말이 어떻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납입자본은 그해 유상증자를 하면 증가가 있습니다. 뭐 유상감자나 뭐 무상감자를 하면 또 빼는 수도 있겠,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익여금은 이익이 났을 때 더해지고요. 그리고 배당금은 차감됩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은 이익여금을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방식에 의해서 증가된 걸 따져서 자본 변동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자, 이 현금 흐름과 재무상태표의 관계를 잘 설명해야 되는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그 이익 자체가 현금화된 이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우조선 옛날 사태 막 벌어졌을 때 대우조선이 현금은 엄청나게 영업한금은 막 줄어들어갖고 막 차입을 잔뜩 했었거든요. 근데 재무제표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떡 돼 있어요. 왜냐면 배를 만들었는데 진행률을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평가해서 배 지금 이거 넘어가면 우리 이익 잔뜩 나요. 이렇게 해서 미래 이익을, 현금도 안 들어온 이익을 먼저 잡아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돌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도 대우조선이 이제 나중에 그 조선해양이 다 붙잡혀 갖고 다 수정 재무제표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재무상태표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야 되고 손익계산서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는데 현금 흐름표는 현금 흐름표가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현금 흐름은 속일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회계 연구가들은 현금 흐름표에 의한 현금을 갖다 추루인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익의 질이란 컨셉을 쓰는데 현금 흐름표 현금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이게 이익의 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크면 굉장히 좀 수상한 이익이다. 그래서 이 연구하는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나눕니다. 세 개로. 근데 이걸 나누는 방식이 직접법은 아예 활동별로 돈 들어온 걸 따로 계산해서 나간 걸 계산해서 작성하는 방법이고, 간접법은 그거 하려면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니까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는 뺐는데 돈 나간 거 아닌 거 감가상각비 더하고, 그다음에 재고자산이 늘어났다. 이거는 재고자산이 늘어났는데 순이익에는 반영 안 됐지만 이거는 재고자산이 돈을 써먹었겠구나 해서 영업환급금에서 빼주고, 외상매출금융가 팔아서 우리가 막 이익을 낸 데 썼는데 이게 외상매출에 깔려있다. 이러면 빼줘야 되고, 외상매입 증가했다면 이거는 자기 비용을 썼는 거가 당기순이익에 반영된 게 이게 어떻게 사왔는데 매출원가를 구성하고 있는데 돈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이 그만큼 더 쌓인다.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을 계산합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요거는 이게 어떤 발궈내는 방식이 직접법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발궈내서 결국 세 활동으로 나눠서 현금 증가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거 현금 증가는 현금 계정의 전년도와 금년도 차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좋은 회사, 바람직 회사는 어떻게 하냐?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플러스가 많아가지고 그걸로 투자에다가 잔뜩 쓰고 배당에도 잔뜩 쓰는 게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아주 이거는 바람직한 회사죠. 그런데 뭐 초기는 영업활동에 있는 현금 흐름이 엄청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계속 또 영업활동도 마이너스인데 투자활동도 마이너스인데 재무활동에서 돈을 잔뜩 갖고 와야 되겠죠. 쿠팡 같은 겁니다. 쿠팡은 손실이 엄청 냈지 않습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쿠팡 주가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주식 뭐 차입하고 이렇게 해서 재무활동 종합했잖아요. 이제 순이익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돼 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것도 갖고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 요 금액을 보면 그 회사가 어디 와 있는가를 가장 분석하기 좋은 것이 현금 흐름표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재무제표라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이 현금 흐름표만 따로 떼서 한번 유튜브를 찍은 일이 있습니다. 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요거 제가 그 IFRS의 재무제표가 아니다. 근데 상법이 막 재무제표처럼 이렇게 규정해 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작성을 요구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되니까 재무제표는 똑같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2023년도 이 회계연도 거도 처분일은 주주총회 날입니다. 다음에 정기주총. 그러니까 뭐 2024년 3월 5일쯤 되겠죠. 그래서 전기가 넘어온 이익잉여부터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이걸 처분해야 되는 이익잉여. 여기다가 현금 배당 우리가 얼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익의 몇 %를 어떻게 하라는 거를 그거에 50을 적립하고 나서 이건 나머지는 차기에다 이월 이익잉여금 넘기겠습니다. 이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기본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정기주총회 의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특정한 회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회사 이름은 지웠고요. 기별도 지웠는데, 자, 2번부터 작년 거부터 보십시오. 작년도 정기주총회 의안을 보면은 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그 2022년 요 X라고 했지만 2년까지 나왔네요. 그리고 재무제표 해놓고 가로 열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도 따로 있다.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가 아닌데 IF 아닌데 여기다 포함시키겠다. 그 다음에 연결재무제표는 재무제표하고 다르지만은 여기서 포함시켜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보면 이익 배당을 일주당 2,000원 하기로 했다. 이게 작년도의 정기주총회 의안입니다. 딱 금년에는 의안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냐면 뭐 가로가 복잡한데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바꿨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는 재무제표인데 요거 보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하고 연결재무 승인을 받겠다는 거죠. 이거 처분계산서 승인 받는데 승인을 요거 한꺼번에 아까처럼 결의를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표결해서 결의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1호, 2호 두 개로 따로따로 표시하겠어요. 1호에는 이익여금 처분계산 제외하고 나머지만 다 승인해달라. 이게 그렇습니다. 위에 타이틀 안에는 이익여금 처분계산 포함되어 있죠. 근데 실제 의안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빼고 하세요. 작년에는 포함시켰는데 왜 빼냐? 2호를 보면 합니다. 이익 배당 및 이익여금 처분계산 승인하는데 이 사회는 이익여금 처분 배당을 2,000원이라고 의안을 냈는데 소수주주들이 뭐 이 사람 해서 4,000원 내놓으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분 합계가 요걸 제한할 수 있는 범위 이쪽에 해당됩니다. 이쪽까지 공고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그러니까 2호안을 내놓으면 2호 1안, 2안을 동시에 상정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찬성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짐작컨대는 또 이게 주청이 안 됐지만 1호 2안이 뭐 찬성되겠죠. 그럼 2호 2안은 자동 폐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따로 승인됩니다. 자, 이 상황은 2호의 소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얘까지를 다루기 위해니까 따로 떼서 승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회사 이런 사태가 없으면은 1호 정기주총회 같은 의안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의안을 뜯어볼 수가 있어야 되는. 여기서 보면은 재무제표라고 얘기하자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참 한국 사정에서 상법이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잘 우리가 파악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절차. 재무제표를 회사가 작성하지 않습니까? 회계부서에서 해서 뭐 다 해서 그 작성을 하면은 요거를 그 다음 해에 뭐 1월 뭐 중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습니다. 재무제표 이걸 작성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그전부터 외부 감사인하고 교류가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재무제표를 감사해 주세요 하고 외부 감사법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외부 감사법인이 이걸 감사를 실시합니다. 자, 근데 감사하다 보면은 회사 재무제표 중에서 뭐 항목을 바꿔야 되고 금액 좀 조정해야 될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감사인이 회사 보고 이거 좀 수정해서 수정사항을 승인해 주세요. 받아들여 주세요를 요청합니다. 회사가 뭐 합리성이 있으면 받아주고 합리성이 없다고 대립해서 안 받아주면은 이 사항이 중요하면은 적정 의견을 못 주는 거죠. 한정 의견이라고 이렇게 써서 이거는 제외하고 회사 재무제표 이거는 감사인이 동의 못하는 사항이니까 이걸 제외하고 이게 심각하면은 부적정 의견까지 낼 수 있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아니 이사회가 승인해서 보낸 재무제표를 뭐 마음대로 회사가 수정 받아들여 갖고 감사인이 감사 보고서를 냈을 때 이게 최초 승인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게 또 이사 중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실 분들이 있고 제 경험에는 과거에 제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이사회 소집 기간도 걸리고 막 주총하고 날짜 또 빡빡한데 이걸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회 승인 당시에 이게 감사 과정에서 감사 과정이나 또 회사 자체 내에서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치 않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은 그 사항을 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이 두 사람이 협의해서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고치는 거 수용해야 되는데 당초 이사회 재무제표 승인한 그 범위 내에 해당된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아예 이사회 재무제표 승인할 때 요거까지도 결의를 해 두거나 아니면 회의록에도 남기는 정도의 주의를 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이거는 이론이 여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상법에 뭐 각각 독립적인 뭐 행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합리성이 외부 감사법인이 회사가 낸 재무제표를 100% 그냥 받아주라는 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요구한 사람이 이사회가 주총회에서 그 승인을 요구하는 재무제표 내릴 때, 그러니까 저 이사회 재무제표 당초 승인했던 거 다른 거를 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외부 감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제안을 해서 하여튼 이사회가 다시 주총회 제출할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이사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승인되면 이게 자 처분일에 미지급 배당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준다. 그러니까 미지급 배당금을 계산하고 그럼 미지급 배당금이 부채로 되는데 그럼 뭐가 떨어지냐면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줄죠. 자본을 감소시키고 이 미지급 배당금이란 부채를 잡는 이런 회계 처리를 주총날에 하거든요. 하게 되니까 우스운 거는 조금 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할 때 그 재무상태표에는 이익잉여금이 100원 있는 걸로 됐는데 요 승인하고 이익잉여금이 50원밖에 없는 거예요. 요 재무제표 승인하는 순간에 그 좀 전에 승인한 재무제표가 사실이 아닌 재무제표가 되죠. 참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떠냐면 배당을 이사회가 결의하도록 돼 있고 우리나라도 이사회가 결의할 조건, 뭐 중간배당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결산일 이전에 결의해서 아예 결산일 이후에 금년의 이익 중에서 배당 가는 미지급 배당금 부채를 미리 설정합니다.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그에 그 이익 난 거 이익잉여금을 가지 않으면 그거를 아예 그 감소시키는 이렇게 해서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맞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미국은 또 모든 회사가 12월 31일 날로 재무제표 마감하지 않습니다. 뭐 12월 뭐 넷째 줄 말 이렇게 왜냐면 놀러 가야 되니까 놀러 가기 전에 다 해놔야 되니까 그런데 그 조치를 미리 해서 재무제표 보고일 자체에 숫자가 틀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법도 배당 기준일 12월 31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배당 기준일을 뒤로 하면은 뭐 조금 익스큐스가 좀 되더라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점은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잘 좀 우리가 알아서 수용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신문 공고 문제 말씀.
신문 공고는 재무상 대차 대조표만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고는 오랜 역사가 돼 있습니다. 과거에 주식회사들이 막 분식도 하고 장부도 막 조작하고 이럴 때 뭔가 장부 하나가 있는 수치를 확정시켜야 되겠다. 어디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신문에 공고해라. 그럼 그 재무상태표 공고했는 거가 다음에 막 그거에서 막 속일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지 공고 안 하면 막 회사 장부 막 고쳐갖고 막 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대차표 공고를 했는데 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저는 이 공고가 있는 것이 도움된다고 하지만 기업도 PR이 되거든요. 기업도 이거 대외적으로 한번 알려야 되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차표를 공고하는데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재무상태표 이름 뭐 다 다르니까 제가 발견한 건데 같은 그룹사 뭐 아주 큰 그룹사의 중요사 ABC가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신문공고 제목이 이런 차이. 한 회사는 A사는 연결 재무상태표와 별도 재무상태표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작스레 별도가 끼어 있습니다. 이 별도는 상법에 없는 컨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FRS에는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별도 재무상. 그러니까 별도 재무상태표는 이거는 자기네 그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나. 이 재무상태표가 별도 재무상태표인지 재무상태표인지 헷갈리고 별도 재무상태표는 연결 재무상태표를 만들 대상이 있는 회사만 별도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을 씁니다. 연결 대상이 없는 데는 별도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B사는 아예 별도자를 빼고 연결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이렇게 씁니다. 자, 계열사 C사.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까 상법하고 개념이 틀리니까 둘 다 썼습니다. 타이틀이 연결 재무상표 가로 열고 연결 대차표와 재무상태표 가로 열고 대차 대차표. 이게 뭐 큰 그룹사 회계하는 담당하는 모든 사람이 합의가 안 돼서 이렇게 다른 걸 하는데 이거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는 저거 뭐가 차이 있는가 하고 얼마나 헷갈릴까요? 전 규제 당국이 어떻게 하든 A든 B든 혼선을 줄일 방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신문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전 국민이 이걸 보고 뭔지 모르고 있는 상태. 이건 좀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역사적인 흐름을 쭉 설명드리면서 다급하게 우리가 해소해야 될 주총의안 문제, 신문공고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